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한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오늘은 5부 교육심리학 가운데서 지능,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개인의 지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1절 지능입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가운데서 지적 특성 가운데서 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능이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비네가 말하자면은 이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한 방향을 설정 유지하는 경향성, 소망하는 결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순응하는 역량, 그리고 자기 비판의 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터먼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 웩슬러 같은 경우에는 유목적적, 목적이 있는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검사, 인텔리전스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지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이었던 비네가 190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지능이 낮아서 학교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습 부진화를 판별하기 위하여 아이의 기억력, 상상력, 주의 집중력, 이해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고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가 좋았죠. 그러니까 왜 학습 부진화를 갖다가 판별을 하겠어요? 그 학습 부진화들을 선별을 해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어떤 방편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지능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너 지능이 뭐 돌고래야, 뭐 강아지야, 닭이야. 내가 국민학교 때 내가 슬쩍 봤는데 내 IQ가 뭐 140 몇이었던가, 중학교 때 내 IQ가 145였던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갖다가 장난이지만 머리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소시적에 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나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었어. 요새는 이제 지능검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용도 이외에 별도로 쓰는 게 있나요? 사실은 학습 부진화를 선별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이 푸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는 지능이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푼 아이는 지능이 앞선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지능 검사에 있어서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자, 터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사람이 1916년에 비네의 검사를 발전시켜서 스탠퍼드 비네 방식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의 지적 능력을 정신연령, MA, Mental Age라고 규정을 하고 이 정신연령을 학생의 생활연령, 그러니까 CA죠. Chronological Age라고 되어 있어요. Chronologica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거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흐름이죠. 그러니까 몇 살인가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비를 시켜가지고
그 비율을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쿼티언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IQ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MA, 정신 연령에서 CA, 생활 연령을 나눠준 다음에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그래서 IQ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정신적인 성숙 속도를 나타내고 그 나이에 기대되는 성장 속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 IQ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웩슬러는 편차 IQ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개발을 했어요. 한 사람의 지능을 그와 동일한 연령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로 규정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게 편차예요, 편차.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로부터 얼마만큼 좋으냐, 얼마만큼 뒤처지느냐라고 하는 걸로 IQ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편차 IQ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지능 검사인데요. 이제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게 바로 이 집단 지능 검사죠. 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군인들 중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선별해야 할 필요에 따라서 개발된 것이다.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총을 쏠 줄 알아야 되고, 전쟁에서 이제 작전을 펼칠 경우에 그 작전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군한테 총을 쏘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단 지능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나름의 이제 효과를 봤겠죠? 1920년 미국에서 학교용으로 이제 국민 지능 검사를 만들었고, 영국에서는 1925년 스피어만에 의하여 검사 방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집단 지능 검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아까도 잠시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너는 닭이야 돌고래야 아우 나는 천재였어 라고 하는 지능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오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는 개인의 지적 기능의 한 가지 지표일 따름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지능지수는 다른 2번도 해야 되겠죠.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교과목이나 학교 활동에서 우수하리라 기도할 수 없다. 지능지수 검사는 부족할 수 있다는 합리적이고 융통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어렸을 때 이렇게 지능지수 검사를 했는데 얼핏 보니까 75였어요. 얼핏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75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1위. 그래서 175였죠. 책에도 이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른 동화로도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능지수는 다른 예측 요소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적, 정서적 성숙 정도, 적응 정도, 흥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적인 검사예요. 그렇잖아요. 지적인 검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 흥미 정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흥미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능지수는 학력이나 문화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 잠재력을 나타내 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학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 영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이 지능지수를 위한 지능검사를 개발한 곳이
어쨌든 서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권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잘 접해보지 못한 어떤 도용검사, 공간검사, 수리검사 이런 것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쪽에 있는 학생들. 물론 이제 뭐 수리검사나 이런 거 하면 아시아권에 있는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검사 점수가 교사의 기대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교사가 딱 봤는데 75였어. 앞에 1을 못 보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75라는 본인 스스로의 그런 어떤 딱지가 머리에 붙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딱지를 갖다 그 아이한테 이제 투사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무시할 거고. 봐보니까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점수의 산출 방식에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의 문항마다 비중이 다르고 난이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점 기준이나 비중이 일률적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바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능지수가 학업 성취하고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갖다 한번 살펴보죠. 지능지수는 학업 성취와 정적 상관을 가지며 최대 60%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다. 근데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하고. 왜 그러냐? 지능지수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 언어, 수리,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 국영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논리, 언어, 수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능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국영수를 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S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영수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무슨 뭐 사회 과목 여러 가지 과목들이 부가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SAT와 지능지수 검사는 굉장히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성취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학업 성취도는 지능지수보다 과거의 성취도와 더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요 앞에 내용,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학업 성적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일부 그렇다는 겁니다. 일부. 일부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60%면 굉장히 큰 설명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능지수와 학업 성취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사실.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자,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창의력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창의력을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지능지수와 창의력은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뒤에 이제 우리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 공부할 때 보시겠지만, 지능지수를 갖다가 창의성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또 창의성에 오히려 하위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제 의견입니다. 자, 지능지수는 학력과 문화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할 수 있다. 그렇죠. 풀린 효과. 풀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반복될수록 지능지수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새는 이제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그 어린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란 경우들이 많은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백과사전을 통해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던 내용들을 지금은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능지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바로 이제 플린이 그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능 이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이라고 되어 있죠. 지능의 구성 요인, 구성되어 있는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본 겁니다. 자, 스피어만의 이 요인설, G 요인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G 요인, General Factor예요. 그러니까 일반 요인, S 요인, Specific Factor예요. 특수 요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본 겁니다. 지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인이니까 생득적이고 모든 지적 관계 수행에 관여되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을 뜻합니다.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기억, 암기, 관계 추출력 등이 해당되고 양적이어서 지능 검사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인이니까 여러 생활의 장면 속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요인인 겁니다. 특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게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특수한 학습이나 경험, 특정한 과제의 문제 해결에만 적용되는 능력이다. 언어 이해력, 수 이해력이 이해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다이크는 다 요인설이에요. 요인이 여러 가지다. 지능이 개별적인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계적 지능, 손이나 손가락과 같은 신체를 사용할 때 기민성과 정교성에 관계되는 지능, 사회적 지능, 주위 사람과 협동하고 교제하는 지능, 추상적 지능, 언어와 추상적 개념에 관한 지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상적 지능을 갖다가 다시 네 가지 요인으로 문장 완성력, 산수 추리력, 어휘력, 명령과 지시, 수행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요인만을 측정해서 지적 능력으로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또 요 밑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손다이크의 다 요인설이에요. 그 다음에 서스톤의 군집 요인설, 기본 정신 능력 PMA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건 7개의 기본 정신 능력이 있다. Primary Mental Abilities라고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7가지예요. 언어 이해력, 수리력, 공간 시각 능력, 지각 속도, 기억력, 추리력, 언어 유창성.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캐틀하고 이제 홈 같은 경우는 이 형태설, 2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깔아주는 기본적인 게 있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피어만의 이제 일반 지능, G 요인을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체적 지능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겁니다.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위계를 이루고 상층부에는 일반 요인이, 하층부에는 특수 요인이 자리 잡은 위계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느냐? 유동적 지능하고 결정체적 지능 두 가지로 G 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Fluid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어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죠?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독특해요. 교육이나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따라서 선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능이에요. 개인이 속한 문화나 체계적 학습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독특한 사고력의 정도, 청소년기까지 발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쇠퇴한다. 그래서 우리 유동적,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되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천적이에요. 요거 잘 봐주세요. 결정체적 지능이라고 되어 있죠. Crystallized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경험과 학습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능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정체적 지능은 높아진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량과 관련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다.
자, 이어서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입니다. 자, 3차원적 지능 구조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스톤의 기본 정신능력 이론, 군집 요인설을 확장 발전시켜서 3차원적 지능 구조 이론으로 전개한 겁니다. 인지과제는 인지작용, 인지활동, 인지내용, 인지조작, 결과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파생되는 180개의 동지적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능의 이제 구조를 보면 내용 차원, 인지적 작용, 활동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차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용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일반적 종류이자 정신적 활동의 자료이다. 그래서 시각적, 청각적, 상징적, 의미론적, 행동적 내용의 5가지로 구분된다. 인지적 작용 활동 차원에서 보면 지식을 처리하는 정신 능력, 사고의 방법으로 6가지 차원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인지, 정보를 깨닫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고력, 수렴적 사고력, 주어지거나 기억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발산적 사고력, 기억된 지식 이외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사고력, 그 다음에 평가, 기억되고 인지되어 생산된 지식과 정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기억 저장, 부호화, 즉시 기억이자 단기 기억을 말하고, 기억 파지, 장기 기억입니다. 저장된 정보를 이제 유지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지적 활동 차원은 이렇게 6가지가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발산적 사고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이 발산적 사고력이 창의성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권 그 201쪽에서 창의성 부분에서 길포드의 이론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길포드의 이제 지능 구조 모형이라고 하는 게 SOI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개라고 돼 있잖아요.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쪽에서 봤지만 이제 내용 차원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다음에 그 인지적 작용, 인지 차원에서 6개. 하나, 둘, 셋, 넷, 5, 6. 그다음에 이제 결과 차원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그래서 곱하면 18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위에 우리 이제 인지적 작용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2가지로 돼 있는 겁니다. 사고력적인 차원에서 3가지가 분류가 되는 거고, 기억력 차원에서 이제 2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봤잖아요. 인지, 생산, 평가, 기억 저장, 기억 파지 5개인데 요거를 3개,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걸로 한 묶음, 그렇죠? 기억력이라고 하는 걸로 한 묶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산적 능력에 바로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그래서 이제 6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차원에서는 이제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기억력 차원에서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차원에서 6가지를 보면 사고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말하는데요. 내용에 대한 조작이나 적용과 관련된 6가지 정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위, 형태적, 상징적, 기초적 자료의 이해, 분류, 단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계, 항목이나 개념을 연결짓고, 체계, 내용이 있어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지식체로 구성을 하고, 변환, 지식과 정보를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고, 함축,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지능의 한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6가지. 그래서 이제 180개를 조합하면 180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의와 한계입니다. 지능의 계열을 확장을 시켰죠. 180개나 돼요. 계열을 갖다가 3가지로 하고 그걸 갖다가 180개로 만들었잖아요. 학습,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같은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였다. 그 다음에 지능구조 모형에서는 확산적, 발산적 사고력,
결과 차원의 정신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교실에서의 적용이 어렵다. 당연히 그렇겠죠. 180개를 어떻게 합니까? 180개 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봤던 고전적 지능에는 우리 이제 요인설이잖아요. 어떠한 요인들이 있다.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심리 측정적 접근이에요. 지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지능 검사를 통해서 개인이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를 측정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은 고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양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발달의 대상이기보다는 선천적으로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한번 지능 검사를 하고 나면 그게 나이 들어서까지도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지적 기능에 이제 한정이 된 것이죠. 지능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인지적 영역 내에 국한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능은 단수이다. 지능이 하나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지능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양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너는 140, 너는 100, 너는 75. 지능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들을 서열할 수 있고 이를 지수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왜? 양적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고전적 지능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적이고 양적이고 여타의 어떤 측면들까지도 전부 다 이 지적인 영역으로 끌어와서 지능 지수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 지능 이론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가드너인데요.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Multiple Intelligence. 저는 이분의 이론이 굉장히 좀 상식적이면서도 또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러한 방법론을 갖다가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자, 개념. 모든 학습자가 서로 다른 능력, 흥미,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능은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같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물을 창조해내는 능력 또는 능력들의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갖다가 감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서구 편향적이다라고 얘기되는, 그리고 이제 지적 영역과 관련된 부분만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가디너는 그런 측면들을 갖다가 이제 극복해내고자 했던 거예요. 기존 지능 이론이 논리수리적, 언어적 지능에 치중한 반면에 음악적, 운동적, 관계적, 개인 내적 지능이라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를 제시한 겁니다. 인간의 지능은 문화적으로 상대적이고 각 문화권마다 성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지적 능력들이 다르다. 따라서 지능은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실제적 지능의 개념과 일치한다. 인간의 지능은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고 각 지능 요인들의 결합 형태에 따라 개인의 독특한 지능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지능 이론을 비판하는데요. 인간의 지능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종래 심리 측정적인 지능 이론에 이제 반대하고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상대적으로 상호 독립적인 다수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언어적 논리적 지능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제시하도록 하는 표준화 지능 검사는 지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하다.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불완전한 측정치를 제공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펼치는 겁니다. 9가지 이제 지능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종류를 살펴보면 언어지능, 논리 수학지능, 신체 운동지능, 음악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적 지능, 개인 내적, 자기 이해지능, 자연 관찰기능, 실존지능, 이렇게 이제 9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두 번째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 시간표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과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가치를 지니며 또 각 교과들은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는 9가지 지능 중 한 가지 이상의 지능과 관련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교과들은 학습자의 조화된 인격 개발에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자, 교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되는 얘기예요.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어느 교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어느 교과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덜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드너의 입장에서. 왜 이런 교과들이 만들어졌을까? 가드너 같은 경우에도 소크라테스 이래에 여러 유수한 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교과들을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다 있는 거다. 어느 교과라고 하는 것이 더 우수하고 다른 것들은 논외로 제쳐놔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교과들은 그 교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교과를 적절하게 교육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드너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교과들의 내용들을 보면 언어지능, 단어의 의미나 순서, 언어의 다양한 활용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논리수학지능, 추론, 산수연산을 잘하고 말의 순서 및 패턴을 인지하는 능력이고요. 신체, 운동지능, 신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사물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음악지능, 멜로디, 톤, 음감에 대한 민감성의 능력이고 공간지능, 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지각하고 지각을 토대로 공간적 세계를 재창조, 변형하는 능력입니다. 대인관계적 지능, 사회지능이라고도 하는데 복잡한 사회 환경 속에서 미묘한 단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개인 내적, 자기 이해의 지능, 자신의 정서 생활에 대한 접근 능력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를 갖다가 잘 이해하는 지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C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역량, 자신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의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인 내적 자기 이해 지능이고 가드너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제 지능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자연관찰 지능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여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실존 지능. 인간의 존재 이유, 삶과 죽음, 문제 등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종교인이나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실존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드너의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나 종교인으로서의 길 걸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차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중지능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존지능을 제외하고 8가지 지능을 모두 소유한다. 다중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는 다 있으나 나타내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각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는 발달시킬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에는 적절한 자극과 교육적 여건이 주어지면 각각의 지능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굉장히 교육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료되는 이유 그리고 좋은 훌륭한 학자라고 말씀드린 그 교육학적 측면에서
훌륭한 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측면들입니다. 이런 측면. 누구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는 전부 다 그 지능이 도달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이나, 교사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사들한테 고민거리를 던져주면서, 교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고 노력할 수 있게끔 어떤 길잡이를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학자들이 저는 훌륭한 학자들이라고 봐요. 그렇죠. 인간의 가능성을 갖다 계속 열어놓고, 특히 교사의 역할, 교사의 목표, 교사가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각 지능들은 독자적인 심리적 과정을 수반하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자율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이 지능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말도 잘하고, 또 사회적 지능, 대인관계 어떤 지능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유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열 같은 사람. 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음악적 재능은 뭐 말할 나이도. 그러면서도 사회 지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악 쇼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이끌어 나가죠. 자, 지능 영역 간 또는 각 지능 영역 내에서 아동들이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 지능의 측정은 지능 영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표준화 검사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과제, 활동 및 경험에서의 수행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교육적 시사점이에요.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은 각 지능들을 적절한 수준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 수업에 있어서도 최대한 아동 각자의 우수한 지능에 맞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교과를 통해 특정의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를 모두 가르치되 각 교과의 내용을 각 아동의 탁월한 지능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제 이 가드너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교육의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놓는 겁니다. 여러 교과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학생의 지적 능력은 조기에 확인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지닌 지적 강점을 일찍 확인함으로써 어떤 환경적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학생들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일한 지능 내에서도 학생에 따라 지적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평가 시에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학습 유형과 강점 및 약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각 학생의 독특한 지적 능력과 능력에 맞는 학습 내용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교사는 학생 교육과적 중개인이라고 한다. 언어, 논리 수학적 지능만이 아니라 8가지 지능을 모두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 전문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중개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어떤 접근 방법 내지는 대안 제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습 전략의 측면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교육 과정 측면에 있어서, 두 번째는 수업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는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전략을 갖다가 제시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모두에도 우리 수업을 소개하고 중간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예요.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짜여지고, 그렇죠?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교수 학습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 잘 배웠는지, 교사가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났는지, 결국 이제 그 문제점들을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고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가드너는 나름의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다른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육 과정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전략을 보면, 학생들은 관심과 능력,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배울 것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이것을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능에 있어서 개인차를 고려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학교 교육 과정에서 특별활동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해주는 거죠. 어떤 보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를 고려한. 자, 아동의 특정 지능을 개발하는 일과 8가지 지능이 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8가지 가운데서. 그렇죠? 특출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적인, 어떤 아이는 미술적인, 어떤 아이는 운동적인, 어떤 아이는 논리적인.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을 개발해 주면서 동시에 나머지 지능 같은 경우도 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 8가지 지능들을 통합한 능력별 통합 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지능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통합 교육의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넓혀 놓은 거죠. 그렇죠? 음악을 가르치면서도 그 음악을 통해서 다른 여타 능력들이, 지능들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체육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체육을 갖다가 흔히들 몸으로 우리 몸빵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지적 능력이 필요해요. 규칙을 익혀야 되잖아요. 축구의 규칙을 익혀야 되고 야구의 규칙을 익혀야 되고,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축구라고 하는 것을,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분야의 능력이 고루 발달되고 조화된 인격을 여기에 여기 가진이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인격을 가진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 있죠? 설득력이 있는. 그 다음에 수업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교수 학습 이론인 거예요. 자,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학습의 2차적 통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차적 통로에. 학습의 이제 1차적 통로, 원래의 목표. 그렇죠? 논리적이면 논리적인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는. 음악이면 음악을 키워주는. 이게 이제 1차적 통로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부가되는 2차적인 이제 통로로서의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죠. 학생이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지능 영역을 고려해서 교수 방법이 선택되고 이것을 학습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의 매체를 활용해서 학습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그러한 이제 악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논리적, 수학적 지능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신체 운동적 지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운동 기구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논리, 수학적 지능이라든가 언어 지능이라든가 사회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학습의 2차적 통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습에 있어서 도입할 수 있는 전략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서술적 도입 전략,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논리적, 구조화된 논쟁을 통해서 개념에 접근을 하고, 수량적, 수치와 숫자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근원적, 실존적 도입 전략, 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는 접근 방법이죠.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방법, 참팔수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미학적, 감각적이나 표현적인 특징을 통해 이제 개념에 접근을 하는 거죠.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비유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요새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해요.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트라빈스키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베토벤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개념에 대한 접근, 이론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적 도입 전략, 개념이 내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직접 다루면서 학습이 된다. 우리 실험 실습 같은 거요. 협력적 도입 전략, 학생들의 협동 학습이나 토의, 토론 등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가는 학생 간의 개인차를 변별하는 것보다 학생의 지능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그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 다중지능의 특성이 모두 포함된 복잡한 과제를 제시해서 어떤 지능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가를 관찰하거나 각 지능 영역별로 별도로 제작된 과제를 제시하고 어떤 과제에 아동이 흥미를 보이는가를 관찰함으로써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학생들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지능 영역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지능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부합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겠죠. 우리 평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평가를 해봤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났어요. 그 학생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갖다가 찾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 학생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한 평가가 될 수 있겠죠. 뒤에서 이제 수행평가 배우겠지만,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비추어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과 개인의 학습 방법 및 속도에 부합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수행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가드너라고 하는 이 학자의 어떤 그 이론이라고 하는 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상식적이고 또 교육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어떤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앞서 봤지만 학습 전략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의 측면, 그 다음에 학습의 측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짜임새 있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